이번 장의 중심 내용인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먼저 덧붙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농부 카인과 목자 아벨입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에 질투한 카인은 들판에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행방을 물었을 때 카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카인의 죄를 알고 그를 저주하셨으나 다른 이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표시를 주셨습니다. 카인, 나를 고통에서 구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측면에서 나타났다. 그와 함께 내 삶에 새로운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라틴어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다. 그는 우리 도시로 이사 온 부유한 과부의 아들이었는데 소매에 상을 당했다는 표시를 달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몇 살 위라서 상급 학년에 들어갔지만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내 눈에도 금방 띄었다. 이 특이한 학생은 실제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 애는 누구에게도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우리 어린 사내 아이들 사이에서 돌아다닐 때 그는 어른처럼, 아니 신사처럼 낯설고도 성숙해 보였다.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었다. 놀이에 끼지 않았으며 싸움질에는 더욱 끼어들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들 앞에서도 자의식이 분명하고 단호한 말투가 다른 애들 마음에 들었을 뿐이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어느 날 우리 학교에서는 이따금 있는 일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매우 커다란 우리 교실에서 두 학급이 함께 모여 수업을 하게 되었다. 데미안이 속한 학급이 우리 교실로 왔다. 우리 저학년은 성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고 상급 학년은 작문 시간이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선생님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듣고 있을 때 나는 자꾸 데미안을 건너다 보았다. 그의 얼굴이 아주 독특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영리하고 밝고 더없이 단호한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총명하고도 주의 깊은 모습으로 작문에 열중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과제를 하는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문제에 몰두한 학자처럼 보였다. 그가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다. 반대로 어딘가 거부감을 주는 요소가 있었다. 내겐 너무 우월하고도 차가웠고 도전적일 정도로 확고하게 자신의 본질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 눈길에는 어른의 표정이 담겨 있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약간의 조소가 어린 조금은 슬픈 모습이었다. 나는 그가 내 마음에 들든 아니든 계속 그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내 쪽을 돌아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눈길을 거두어 들였다. 그가 학생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오늘날 돌이켜보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그는 모든 점에서 다른 애들과는 달랐다. 철저히 독특한 그만의 개성이 드러났고 그 때문에 눈에 띄었다. 동시에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다. 농부의 자식들 사이에서 그들과 똑같아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변장한 왕자처럼 행동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가 내 뒤에서 걸어왔다. 다른 애들이 모두 흩어지고 나자 곁으로 다가와 내게 인사를 했다. 그의 인사는 우리 또래 아이들의 말투를 흉내냈는데도 퍽 어른스럽고 정중했다. 잠깐 함께 갈까? 그가 상냥하게 물었다. 나는 우쭐해져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가 어디 사는지 설명했다. 아, 거기야?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집은 벌써 알아. 너희 집 현관문 위에 특이한 물건이 붙어 있더라. 그게 내 관심을 끌었거든.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가 나보다 우리 집을 더 잘 알아서 깜짝 놀랐다. 아마도 우리 집 현관 아치 맨 꼭대기에 있는 쇠기도를 말하는 것 같았다. 일종의 문장일 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닳아 윤곽이 희미해지고 색깔도 더 칠했고, 내가 아는 한 우리 가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물건이었다. 그건 나도 잘 몰라. 나는 수줍게 말했다. 새나무 그런 걸 거야. 아주 오래되었을걸? 이 집이 옛날에는 수도원 건물이었대. 그럴 것도 같다. 그가 고개를 주걱거렸다. 한번 자세히 살펴봐. 그런 물건들은 아주 흥미롭거든. 내 생각에 그건 세매 같은데? 우리는 함께 걸었고 나는 완전히 마음을 뺏겼다. 무슨 재미있는 일이 떠올랐는지 데미안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나도 너희들 수업을 들었잖아. 그가 활달하게 말했다. 이마에 표를 지니고 다닌다는 카인 이야기였어. 그렇지?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던? 아니,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나는 꼭 어른과 이야기할 때처럼 감히 그런 말은 하지 못했다. 그냥 그 이야기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만 말했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토닥거렸다. 나한테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정말로 주목할 만해. 수업 시간에 나오는 대부분의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주목할 만한 이야기지. 선생님은 그에 대해 그다지 많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하는 님이니 죄니 하는 흔한 이야기만 했지. 하지만 내 생각으론 그는 말을 멈추고는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재미있니? 그래, 그런 것 같아. 그가 말을 이었다. 이 카인의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분명 참되고 올바르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게도 볼 수 있거든. 그럼 이야기들이 되게 훨씬 더 나은 의미를 갖게 되지. 예를 들어 카인과 그의 이마에 찍힌 표만 해도 말이야.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썩 만족스럽지가 않거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누군가 싸우다가 동생을 때려 죽였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가 나중에 두려움을 품고 물러났다.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 하지만 그가 겁쟁이라서 그 덕에 특별히 상을 받았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해. 그를 보호해주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상을 말이야. 정말 그래. 나도 흥미가 생겨서 말했다. 그 이야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해야 하지? 그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아주 간단해. 표가 먼저 있었고 그 표와 더불어 이야기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얼굴에 다른 사람한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요소를 지녔던 거지. 사람들은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 그가 사람들 마음에 경탄을 불러일으켰거든. 그와 그의 후손들이 말이야. 어쩜, 아니 이건 분명해. 이마에 정말로 우표에 찍힌 소인 같은 어떤 표가 있지는 않았을 거야. 삶에서 그렇게 노골적인 일은 드물거든. 오히려 거의 알아채기 어려운 어떤 섬뜩한 요소가 있었겠지. 사람들한테 익숙한 것보다 약간 더 많은 정신력과 대담함이 눈길에 서려 있었겠지. 이 남자는 힘이 있었기에 이 남자 앞에선 사람들이 움츠러들었어. 그는 어떤 표를 갖고 있었단 말이지. 그건 좋을 대로 설명해도 돼.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편하고 좋은 것만을 바라거든. 사람들은 카인 족속에게 두려움을 느낀 거야. 그들에겐 어떤 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표라는 건 정말로 존재하는 것 또는 일종의 훈장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설명해야지. 사람들은 이런 표를 지닌 작자들이 섬뜩하다고 말했어. 그들은 정말 섬뜩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용기와 자기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매우 섬뜩하게 생각되지. 두려움이 없고 섬뜩한 족속이 돌아다닌다는 건 정말로 불편한 일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족속에게 별명을 붙여주고 또 이야기를 덧붙여준 거야. 그 족속에게 복수하려고 모두가 간신히 견디는 두려움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말이지. 이해하겠어? 그래, 그러니까 그렇다면 카인은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네? 그럼 성경에 나온 이야기도 전부 참말이 아니라는 거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들은 언제나 참말이야.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기록되지도 않고 언제나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아. 짧게 말하자면 내 생각에 카인은 멋진 사람이었어. 사람들은 카인이 두려워서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 놓은 것뿐이지. 이야기는 그냥 소문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제멋대로 짓거려댄 거란 말이지. 카인과 그의 후손이 일종의 표를 지녔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만이 진짜야. 나는 매우 놀랐다. 그렇다면 때려 죽였다는 말도 전혀 참말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충격에 사로잡혀 물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틀림없이 참말이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 죽였어. 그게 정말로 자기 동생이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인간은 서로 형제니까.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때려 죽였다. 어쩌면 영웅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약자들은 이제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그들은 몹시 탄식했지. 누군가가 그럼 너희는 어째서 그를 때려 죽이지 않았지? 하고 물으면 우린 겁쟁이니까 라고 대답할 순 없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럴 순 없어. 그는 표를 지니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그에게 표를 찍어주셨거든. 대략 이런 식으로 속임수가 생겨난 거지. 내가 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나 보다. 그럼 안녕? 그는 알트가세로 꺾어들었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어리둥절해진 채로 혼자 남았다. 그가 가자마자 그가 한 모든 이야기가 전혀 터무니없이 여겨졌다. 카인이 고귀한 사람이고 아벨이 겁쟁이라니, 카인이 지닌 표가 뛰어남의 표지라니, 신을 모독하는 극히 파렴치하고 부조리한 말이었다. 대체 사랑의 하느님은 어디 계셨단 말인가? 하느님은 아벨의 재물을 받고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셨던가? 아니, 멍청한 소리. 아마 데미안이 나를 놀리고 골탕을 먹일 작정이었던 모양이다. 그는 되게 야가 빠진 녀석이고 말도 아주 잘하니까. 하지만 아니야. 어쨌든 나는 이제껏 한 번도 성경 이야기나 다른 어떤 이야기에 대해 그토록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한참 동안 프란츠 크로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린 적도 없었다. 여러 시간 동안 저녁 내내 잊고 있었다. 집에서 성서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 번 더 자세히 읽었다. 짧고도 분명한 이야기였다. 여기서 특별히 비밀스러운 해석을 찾는다는 건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그랬다간 남을 때려 죽인 사람이 모조리 자기가 신의 사랑을 받는 인간이라고 주장할 판이다. 아니, 이건 헛소리다. 다만 데미안이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쉽고도 멋지게 설명한 방식만은 정말 훌륭했다. 게다가 그런 눈길을 하고서. 물론 나도 어딘가 정상이 아니었다. 아니, 대단히 비정상이었다. 나는 밝고도 깨끗한 세계에서 살아왔다. 나 자신이 아벨 부류였다. 그런데 이제 나는 다른 세계에 아주 깊숙이 빠져 있었다. 그토록 나락으로 떨어져 가라앉아 버려 근본적으로 어찌해 볼 도리가 별로 없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 지금 기억 하나가 번뜩이면서 한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지금의 불행이 시작되던 그 메스꺼운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그의 밝은 세상과 그 지혜를 갑자기 꿰뚫어 본 양 경멸했었다. 그렇다.
그 순간 나 자신이 카인이 되어 그 표를 지녔고 그 표는 수치가 아니라 뛰어남의 표지였다. 나는 나의 사악함과 불행으로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이렇듯 명료한 생각의 형태로 그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냥 타오르는 감정의 불길, 고통을 주면서도 자부심으로 나를 가득 채운 이상한 동요의 불길이었다. 곰곰 생각해 보니 데미안은 겁이 없는 사람과 겁쟁이들에 대해 얼마나 이상하게 말했던가. 카인의 이마에 나타난 표를 얼마나 독특하게 해석했던가. 그의 눈, 어른의 특이한 눈은 얼마나 기묘하게 빛났던가. 그리고 막연히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총알처럼 뚫고 지나갔다. 그가 그러니까 저 데미안 자신이 카인 부류가 아닐까? 그가 스스로 카인과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어째서 카인을 저렇게 변호하는 거지? 그의 눈길은 어째서 저런 힘을 지닌 거지? 그는 어째서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야말로 신의 마음에 드는 경건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비웃듯이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것은 내 어린 영혼이라는 샘에 떨어진 돌멩이였다. 한동안, 아니 아주 오랫동안 카인, 때려 죽임, 표 따위가 내 생각의 중심점이 되었다. 깨달음, 의심, 비판을 시도할 때마다 나는 늘 이 중심점에서 출발하곤 했다. 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에게 커다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카인의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건만 그는 다른 아이들의 관심도 사로잡은 듯했다. 적어도 전학 온 학생에 대한 많은 소문이 돌았다. 내가 그런 소문들을 모두 안다면 그 소문 하나하나로 그를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하나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라곤 처음에 데미안의 어머니가 아주 부자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정도였다. 그녀가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았으며 아들도 그렇다는 말도 있었다. 누군가는 그들이 유대인일지 모른다고 했고 비밀스러운 이슬람교도일지 모른다는 말도 돌았다. 막스 데미안의 체력에 대한 동화 같은 이야기도 퍼졌다. 그의 학년에서 가장 힘이 센 녀석이 데미안에게 싸움을 걸었는데 데미안이 거부하자 겁쟁이라고 불렀다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애들 말로는 데미안이 그 녀석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꼭 누르자 녀석은 창백해져서 나중에 주랭낭을 놓았는데 며칠씩이나 한쪽 팔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저녁 나절 동안에는 그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한동안 온갖 소문들이 떠돌았다.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놀라운 것들이었다. 그러다가 한동안은 잠잠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소문들이 돌았다. 데미안이 여자아이와 교제를 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안다는 소문이었다. 그 사이에도 프란츠 크로모와의 일은 줄곧 피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간중간 그가 며칠씩 나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놓아두어도 나는 그에게 묶여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내 그림자처럼 나와 함께 살았고 내 상상력은 그가 현실에서 하지 않은 일을 꿈속에서 하게 만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완전히 그의 노예였다.
나는 현실보다 오히려 이런 꿈 속에서 살았는데 늘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었기에 이런 그림자에 힘과 생기를 뺏겼다. 크로모가 나를 괴롭히는 꿈을 자주 꾸었다. 그가 내게 침을 뱉고 무릎으로 깔아뭉개는 꿈이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가 나를 끔찍한 범죄로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이끌어간다기보다 그의 무시무시한 힘으로 그냥 강요했다. 이런 꿈들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꿈이었는데 나는 절반쯤 미치광이가 되어 그 꿈에서 깨어났다. 크로모가 칼을 갈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는 큰 가로수 길에 나무들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지는 몰랐다. 그 누군가가 다가오자 크로모는 내 팔을 꾹 눌러서 내가 칼로 찌를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임을 알려주었다.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였다. 그 순간 나는 깨어났다. 이런 일들을 두고 나는 카인과 아벨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데미안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가 내게 다시 가까이 온 것도 이상하게 꿈속에서였다. 나는 다시 전에 견디던 그 끔찍한 학대와 폭력을 꿈속에서 겪었는데 이번에는 무릎으로 나를 깔아뭉개는 사람이 크로모가 아니라 데미안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로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크로모에게서 고통스럽게 저항하며 견뎌낸 모든 일을 데미안에게서는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견뎠다. 그런 꿈을 2번 꾸고 나자 크로모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했다. 꿈에서 겪은 일과 현실에서 겪은 일을 이제 와서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어쨌든 크로모와의 고약한 관계는 계속되었고 순전히 좀도둑질을 해서 그에게 빚진 돈을 다 갚고 나서도 끝나지 않았다.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언제나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서 나의 좀도둑질에 대해 알아두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나는 전보다 더욱 단단히 그의 소나기에 잡혔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자꾸 협박했다. 그럴 때면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나 자신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후회가 더 컸다. 하지만 나는 아무리 비참해도 모든 일을 다 후회하지는 않았고 적어도 항상 후회만 하지는 않았다. 이따금은 모든 일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느낌도 들었다. 불운은 이미 내 머리 위에 드리워 있었고 그것을 부수고자 해도 헛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우리 부모님도 적잖이 고통을 받았던 것 같다. 낯선 유령이 덮친 뒤로 나는 그렇게도 친밀하던 우리 집 생활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치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그리움처럼 그 생활에 대한 미칠 듯한 그리움이 나를 사로잡곤 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는 악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진짜 사정이 어떤지는 두 누이의 태도를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었다.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나를 끝없이 비참하게 만든 누이들의 태도에서 내가 야단치기보다는 오히려 탄식하는 쪽이 더 어울리는, 그러면서도 속엔 사악함이 자리를 잡은 일종의 정신병자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나는 가족들이 전과는 다르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느꼈고 이런 기도가 아무 소용도 없음을 느꼈다. 풀려나고픈 바람과 솔직히 고백하고픈 갈망을 때때로 열렬히 느꼈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모든 일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부모님은 그 일을 따스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보호해 주리라는 사실을, 나를 딱하게 여기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전체가 실은 운명이건만 그냥 일종의 탈선이라고만 여길 것이다. 많은 이들이 채 11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리란 사실을 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기 느낌의 일부를 생각으로 바꾸는 법을 배운 어른들은 아이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체험도 없으려니 여긴다. 하지만 나는 살면서 당시처럼 그토록 깊이 체험하고 고통받은 적이 드물었다. 어느 비 오는 날에 나는 나를 괴롭히는 녀석에게서 성 앞 광장으로 나오라는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아직도 물방울이 뚝뚝 듣는 검은 밤나무에서 떨어지는 젖은 나뭇잎을 두 발로 헤집고 있었다. 돈은 없었지만 크로모에게 무엇이라도 주어야겠기에 케이크 2조각을 가지고 나온 참이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어느 구석엔가 서서 때로는 한참 동안 그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듯 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침내 크로모가 왔다. 이날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내 갈비뼈를 몇 대 가볍게 치고는 웃으면서 케이크를 받았다. 심지어 내게 촉촉한 담배를 권하기까지 했다. 나는 물론 받지 않았지만 그는 어쨌든 평소보다 더 친절했다. 그래. 그가 떠나면서 말했다. 잊어버릴까봐 말해두는데 다음번엔 누나를 데려와라. 누나 이름이 뭐더라? 나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놀라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모르겠어? 누나를 데려오란 말이야. 그래, 크루머. 하지만 그건 안 돼. 그럴 순 없어. 누나도 분명 오지 않을 거야. 나는 그가 또 트집을 잡고 구실을 만들어내는 거라 생각했다. 그는 자주 그랬다. 무언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어 길을 꺾고는 다시 천천히 흥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돈이나 다른 선물을 주고 거기서 풀려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뭇 달랐다. 나의 거절에 그다지 화를 내지 않았다. 그야 뭐. 그는 얼버무리며 말했다. 잘 생각해봐. 난 네 누나와 알고 지내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 될 거 아니야. 그냥 산책을 가자고 데리고 나오면 내가 거기 낄 수도 있고. 내일 휘파람을 불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가 떠나자 갑자기 그의 욕망의 의미 일부가 아슴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문으로 들어서 소년들과 소녀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뭔가 비밀스럽고 상스러운 금지된 일들을 함께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다. 즉시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크로머가 내게 어떻게 복수할지에 대해선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제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아직도 충분치 못했던 것이다. 아무런 위안도 없이 두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텅 빈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종살이였다. 그때 산뜻하고 낮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뒤로 달려오더니
손 하나가 나를 부드럽게 붙잡았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그렇게 붙잡혀 있었다. 너였어? 나는 불안스레 말했다. 깜짝 놀랐잖아. 그는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이 그때보다 더 어른스럽고 우월하고 꿰뚫어 보는 듯한 눈길이었던 적은 없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지도 한참 되었다. 그거 참 유감인걸? 그가 정중하면서도 아주 확고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들어봐. 사람이 무언가에 그렇게까지 놀라서는 안 되지. 그래.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정이 이런 것 같은데? 만일 내게 아무 짓도 안 한 누군가를 보고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란다면 그 사람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지. 이상한 일이라 호기심이 생기는 거야. 그는 내가 이상하게 잘 놀란다고 여기고 계속 이렇게 생각해. 두려움을 느낄 때만 그러는 법인데 하고 말이야. 겁쟁이들은 늘 두려워하지. 하지만 내 생각에 넌 원래 겁쟁이가 아니야. 안 그래? 오, 물론 그렇다고 영웅도 아니지만 넌 지금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어.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누구도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 절대로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 너 나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 아니, 무서워하고 있나? 오, 아니야. 전혀 안 무서워. 좋아. 그거 봐. 하지만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모르겠어. 나 좀 내버려둬.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그는 나와 함께 걸음을 옮겼다. 나는 도망칠 생각으로 더욱 빨리 걸었다. 옆에서 내게 닿는 그의 눈길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너한테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이야. 어쨌든 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나는 너한테 실험을 해보고 싶어. 재미도 있고 게다가 아주 쓸모있는 걸 배울 수 있는 실험이지. 잘 봐. 나는 이따금 사람들이 생각 읽기라고 부르는 기술을 시험해보곤 하거든. 이건 마법은 아니야.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른다면 무척 이상하게 보일 거야. 그걸로 사람들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해. 아니면 적어도 내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듯 보이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싶어. 그렇게 하려고 벌써 첫걸음은 내디뎠어. 내가 너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넌 잘 놀라는 거지.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과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게 대체 어디서 왔을까? 사람은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자기를 지배할 힘을 내주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어떤 못된 짓을 했어. 그런데 다른 녀석이 그 사실을 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지배할 힘을 갖게 되는 거지. 알아듣겠니? 아주 분명하지. 안 그래? 나는 어쩔 바를 모르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언제나 그렇듯이 진지하고 총명하고 선량했지만 전혀 상냥하지는 않고 오히려 엄격했다. 정의감 또는 그 비슷한 것이 어려 있었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그가 마법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알아들었니? 그가 다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전혀 할 수가 없었다. 그래, 물론 이 생각 읽기란 웃기는 일처럼 보이지.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기도 해. 예를 들면 내가 언젠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상당히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물론 그건 지금 어울리는 얘긴 아니지만 또 내가 언젠가 내 꿈을 꾸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그렇고 너는 똘똘한 아이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멍청한데 말이지. 나는 이따금 내가 믿을 만한 똘똘한 소년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건 괜찮겠지? 물론이지. 다만 난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재밌는 실험을 계속하기로 하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소년 S는 잘 놀란다. 누군가를 두려워한다. 그는 분명 이 누군가와 퍽 불쾌한 비밀을 나누고 있다. 자, 대강 맞니? 나는 꿈속에서처럼 그의 목소리, 그의 영향력에 굴복했다. 나는 그냥 머리만 끄덕였다. 저 목소리는 오직 내게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저 목소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나?
저 목소리는 모든 것을 나 자신보다 더 분명히 알고 있나?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들겼다. 그래, 맞구나. 그럴 거라 생각했어. 이젠 단 한 가지 질문만 남았어. 아까 저기서 가버린 그 아이 이름이 뭔지 아니?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건드려진 나의 비밀이 고통스럽게 내 안으로 움츠러 들어서는 도무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어떤 아이 말이야?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걸?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냥 말해! 그가 웃었다. 그의 이름이 뭐지? 나는 속삭였다. 프란츠 크루머 말이야? 그는 만족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브라보! 넌 빠른 녀석이다. 우린 친구가 될 거야. 이제 너한테 이 말을 해야겠다. 그 크로머, 아니 그의 이름이 뭐든 걔는 나쁜 녀석이다. 그 녀석 얼굴이 악당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내 생각은 어때? 오, 물론이지.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애는 나빠. 악마야. 하지만 그 앤 이런 일을 몰라야 하는데. 맙소사. 그 앤 몰라야 해. 걔를 알아? 걔가 너를 알아? 안심해. 그 애는 갔어. 그리고 그 앤 나를 알지 못해. 아직은 말이지. 하지만 나는 녀석을 기꺼이 알고 싶은걸? 걔 초등학교 다니지? 응. 몇 학년이야? 5학년? 하지만 걔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제발 아무 말도 말아줘. 걱정 말라니까. 너한텐 아무 일도 안 생겨. 너 나한테 그 크로머 이야기를 좀 더 해줄 생각은 없겠지? 난 못해. 아니, 나 좀 내버려둬.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유감이다. 그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이 실험을 더 진행해 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널 괴롭힐 생각은 없어. 그 녀석을 두려워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건 너도 알지, 안 그래?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그런 건 없애버려야 해. 진짜 사나이가 되려면 그걸 없애버려야 해. 알아듣겠니? 물론 내 말이 옳아. 하지만 그게 안 돼. 넌 모르지. 너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걸 보았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말이야. 걔한테 돈을 빚지고 있니? 응, 그렇기도 해.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말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빚진 만큼 돈을 너한테 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내가 그 돈을 줄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제발 부탁인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줘. 단 한마디도. 넌 나를 불행하게 해. 날 믿어, 싱클레어. 넌 뒷날 너희들의 비밀을 내게 말하게 될 거야. 절대로 아니야. 나는 격하게 외쳤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그냥 어쩌면 뒷날 내가 나한테 말할지도 모른다는 말이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내 마음이 내키면 말이야. 설마 내가 크로머 녀석처럼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오, 아니야. 하지만 넌 그 일을 전혀 모르잖아. 전혀 모르지. 다만 그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뿐이야. 그리고 난 크로머가 한 것 같은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할 거야. 내 말 믿어. 넌 나한테 빚진 게 없잖아.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나는 차츰 마음이 차분해졌다. 하지만 데미안이 그 일을 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수수께끼처럼 생각되었다. 이젠 집에 가야겠다. 그가 말하더니 빗속에서 두툼한 모직 코트를 단단히 여몄다. 한 가지만 더 말할게.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넌 그 녀석을 떨쳐버려야 해. 다른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으면 녀석을 때려 죽여버려. 그렇게 한다면 내게 깊은 인상을 줄 거고 나도 좋아할 거야. 나도 널 돕겠어. 거듭 두려움이 생겨났다. 카인의 이야기가 불현듯 다시 떠올랐다.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 나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섬뜩한 일이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좋아. 막스 데미안이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가. 우리는 잘 해낼 거야. 때려 죽이는 게 가장 간단하긴 하지만
이런 일은 가장 간단한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내 친구 크로머 곁에서 내게 좋은 일은 없을 거야.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한 1년쯤 떠나 있었던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와 크로모 사이에 미래나 희망 같은 무언가가 생겼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야 비로소 몇 주 내내 비밀을 끌어안은 채 혼자였던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알았다. 여러 번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일이 바로 떠올랐다. 부모님 앞에서 고백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구원받을 수는 없으리라는 사실 말이다. 이제 나는 고백을 한 셈이었다. 다른 사람한테, 낯선 사람한테. 그러자 구원의 예감이 강렬한 향기처럼 풍겨왔다. 내 두려움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상태였지만 나는 적과의 길고도 끔찍한 대결을 각오했다. 그럴수록 모든 것이 그토록 고요하고 그토록 완전히 비밀스럽고도 평온한 채로 지나가는 것이 이상하기만 했다. 우리 집 앞에서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사라졌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동안이나. 나는 감히 믿을 수가 없었고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가 별안간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내심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자유를 의심하면서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 마침내 프란츠 크로모와 부딪힐 때까지. 그는 내 바로 정면에서 자일러가세를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흠칫하더니 얼굴을 사납게 일그러뜨리면서 나를 피해 돌아서서 가버렸다. 나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이었다. 나의 원수가 내 앞에서 도망치다니, 나의 사탄이 나를 두려워하다니, 기쁨과 놀라움이 거듭 내 몸을 뚫고 지나갔다. 그 즈음 데미안이 한 번 모습을 나타냈다.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 내가 말했다. 안녕 싱클레어. 그냥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크로머는 이제 널 괴롭히지 않지? 안 그래? 내가 그랬어? 하지만 대체 어떡해? 대체 어떡해? 정말 모르겠다. 녀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그거 잘 됐다. 녀석이 다시 돌아오면 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뻔뻔한 자식이니까. 걔한테 데미안을 생각하라고만 말해라. 하지만 대체 무슨 일이야? 걔하고 싸우기라도 했어? 패주기라도 했어? 아니, 난 그런 짓은 좋아하지 않아. 그냥 이야기를 했지. 너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녀석에게 널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저한테도 유리할 거라고 분명히 일러주었을 뿐이야. 그렇다면 걔한테 돈을 주지도 않았단 말이지? 그래, 이 친구야. 그건 내가 이미 해본 방법이잖아. 내가 자세히 물어보려 하자 그는 물러나 버렸고 나는 그에 대해 옛날의 답답한 느낌을 간직한 채 혼자 남았다. 고마움과 수줍음, 경탄과 두려움, 애착과 내면의 거부감이 기묘하게 뒤섞인 느낌이었다. 나는 그를 곧 다시 만나리라 생각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에 대해 그와 이야기해야지. 카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고마움의 감정이란 도무지 신뢰할 만한 미덕이 아니다. 그런 걸 어린아이한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 같다. 그런 만큼 내가 막스 데미안에게 보여준 철저한 배은망덕은 아주 이상할 것도 없다. 지금도 나는 그가 나를 저 크로모의 소나기에서 빼내주지 않았더라면 평생 병들고 망가진 사람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당시에 이미 그 구원이 내 어린 시절의 삶에서 가장 큰 체험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준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하자마자
나는 그를 그대로 무시해버렸다. 이미 말했듯이 배은망덕이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내가 보인 호기심의 결핍이야말로 이상한 일이다. 데미안이 내게 알려준 그 비밀을 더 자세히 탐색하지 않고 어떻게 단 하룬들 편안히 사는 게 가능했단 말인가. 카인에 대해서, 크로모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 읽기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는 열망을 대체 어떻게 누를 수가 있었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로 그랬다. 나는 갑자기 악마의 그물에서 풀려난 나 자신을 보았고, 밝고도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내 앞에 놓인 세상을 보았다. 두려움의 발작과 목을 조르는 듯한 두근거림이 사라졌다. 속박이 깨졌고 나는 이제 고문당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다시 평범한 학생이 되었다. 내 천성은 가능한 한 빨리 균형과 평화로 되돌아가려 했고, 수많은 추하고 위협적인 것을 떨쳐내고 잊어버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내 잘못과 두려움의 그 긴 이야기가 기억에서 사라졌다. 언뜻 보기에는 그 어떤 흉터나 인상도 남기지 않은 채 동시에 내게 도움을 준 구원자마저 똑같이 빨리 잊으려 했음을 지금은 이해한다. 나는 손상된 영혼의 온갖 추진력과 힘을 모아 내 저주의 골짜기로부터, 크로모에게서 겪은 두려운 종살이로부터 도망쳐 예전에 행복하고도 만족스럽던 상태로 되돌아갔다. 이제 다시 문이 열린 잃어버린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이들에게로, 순수함의 향기로, 아벨처럼 하느님의 뜻으로. 데미안과 짧은 대화를 나눈 그날, 자유를 되찾았음을 완전히 확신하고 악몽이 되돌아올까 더는 걱정하지 않게 된 그날에 나는 그동안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일을 했다. 고백을 한 것이다. 어머니한테 가서 자물쇠가 깨진 저금통을 보여드리고 그 안에 진짜 돈 대신 장난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여드렸다. 내가 자신의 잘못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악당에게 묶여 있었는지를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저금통을 보고 내 변한 눈길을 보고 또 내 변한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다 나았음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왔음을 느꼈다. 이제 나는 격앙된 마음으로 내가 다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아들의 귀향을 축하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되풀이했고 질문과 놀람의 외침들이 터져나왔고 두 분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랜 답답함에서 벗어나 안도의 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훌륭했고 모든 것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 같았으며 모든 것이 풀려 경이로운 하모니를 이루었다. 이제 나는 진짜 정열을 품고 이런 하모니로 도망쳐 들어갔다. 나의 평화와 부모님의 신뢰를 되찾은 일은 아무리 느려도 성에 차지 않았다. 나는 집안의 모범생이 되어 이전보다 누이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예배 시간에는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의 감정을 다해 좋아하는 옛날의 찬송가들을 함께 불렀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일로 거기에 거짓은 없었다. 그런데도 그건 전혀 정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만 내가 데미안을 그토록 쉽게 잊어버린 일이 제대로 설명된다. 나는 그에게 고백을 했어야 했다. 그 고백은 덜 화려하고 덜 감동적이겠지만 내게는 아마 더욱 풍부한 결실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온갖 뿌리를 모조리 동원해서 이전의 낙원 같은 세계에 달라붙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자비롭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데미안은 절대로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고 여기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는 크로모와는 달라도 여전히 유혹하는 자였고 그 역시 나를 악하고 나쁜 이 두 번째 세계와 연결시키는 존재였다. 바로 그 세계에 대해 나는 영원히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아벨을 내려놓고 카인을 찬양하는 일을 도울 수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나 스스로 아벨이 되어버린 지금 말이다. 겉으로 드러난 맥락은 그랬다. 하지만 속에 숨은 맥락은 이러했다. 나는 악마인 크로모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 세상의 좁은 오솔길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 길이 내게는 너무 미끄러웠다. 이제 친절한 손길이 나를 붙잡아 구원해 놓으니 나는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곧바로 어머니의 품으로 잘 보존된 경건한 어린 시절의 안전함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나는 실제보다 더 어리고 의존적이고 어린아이같이 굴었다. 크로모의 종속을 새로운 종속으로 바꾸어야 했다. 혼자서는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나는 눈먼 가슴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옛날의 사랑스러운 밝은 세계에 종속되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유일한 세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데미안을 붙잡고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내가 그러지 않은 것이 당신은 그의 이상한 생각에 대한 지극히 올바른 불신처럼 생각되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 지나지 않았다. 데미안은 내게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했을 테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자극과 경고, 조롱과 아이러니를 동원해서 나를 훨씬 더 독립적으로 만들려고 했을 테니까. 아, 지금은 안다.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가는 것보다 사람이 더 싫어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반년쯤 지난 뒤에는 유혹에 저항할 길이 없었다. 산책 중에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들은 카인이 아벨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매우 놀라서 그것은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관점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심지어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이미 나타났던 생각으로, 예를 들면 카인파라 불리던 종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한다. 하지만 물론 이런 정신 나간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려는 악마의 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만일 사람들이 카인이 정당하고 아벨이 그르다고 믿는다면 하느님이 틀렸다는 결론이 나올 테니까. 즉, 성서의 하느님이 유일하고 올바른 분이 아니라 거짓된 분이라는 결론 말이다. 정말로 카인파는 그 비슷한 것을 가르치고 설교했지만 이런 이단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한다. 다만 아버지는 나의 학교 친구가 그런 것을 다 알다니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고는 그런 생각은 그만두라고 엄중히 타일렀다. 반지는 작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지,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동영상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지 선택 시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